안녕하세요. 예,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고향 가서 오랜만에 저는 먼저 아버지 어머니는 다 여의셨고 돌아가셨고 형들이 이제 고향에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형들하고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드렸던 자료를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드리는 자료는 일단 읽어보시고 지난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린 내용을 오늘 하고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시간이 되는 대로 오늘 드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책을 읽으면 책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 글을 쓴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맹자 전기를 살펴봤죠. 가장 오래된 맹자 전기는 사마천 사기열전, 그 중에서 이제 맹가순경열전 중에 맹가열전을 본 겁니다. 그 137자였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드디어 맹자로 직접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맹자가 동문서답의 1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은 이게 맹자가 과연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동문서답 한다고 무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문서답하는 사례를 쭉 뽑아놨습니다. 놀랍게도 첫 문장부터 동문서답입니다. 맹자 첫 번째 편이 이제 양효양장구 상인데요. 맹자 7편을 지었다 그랬죠. 그런데 양나라 혜왕을 맹자가 만나는 대목이 맨 처음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상과 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양효양장구 상. 장구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장은 문장이고 구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예요. 그리고 이제 구를 구성하는 건 글자가 되겠죠. 그런데 양효양장구 상 첫 번째 문장을 오늘 먼저 보겠습니다. 양나라 혜왕, 맹자가 이제 양나라 혜왕을 만납니다. 예. 이제 이 양이라는 원래 양나라가 위나라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양나라, 곧 위나라는 그 당시 전국치룽, 전국 시대의 7개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쪽의 진나라, 위나라와 국경을 마주고 있었던 이 진나라가 가장 강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한나라도 있고, 위나라도 조나라가 있고, 북쪽에 연나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에 제나라가 있고, 그리고 남쪽에 이제 초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고 해서 전국 시대의 7개 강대국이라고 해서 전국치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나라가 바로 위나라, 양나라거든요. 같은 나라죠. 양나라의 혜왕, 군주가 맹자를 이제 초빙해서 만난 거예요. 본래 이제 양나라에는 상왕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상왕이 본래 이 작은 위나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작은 위나라도 있고 이 설나라도 있고 몇 개 나라가 아직은 있습니다. 절대 강자는 이제 7개 나라지만 그런데 본래 이 위나라 출신 위양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양이 양나라 혜왕 밑에 있었는데 등용을 하지 않으니까 진나라로 도망갔다 그랬죠. 그래서 효공을 설득해가지고 상이라는 땅을 봉토로 받습니다. 그래서 상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왕이 쳐들어와서 결국 이 본래 이런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위나라 영토의 700리 또는 800리 역사책마다 조금 다른데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양나라 혜왕이 이제 정신을 차려서 우리나라 출신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등용하겠다고 이제
사방의 현자들을 초빙했는데 맹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첫 문장은 맹자견 양해왕 이렇게 시작해요.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다. 만나봤다 이런 얘기예요. 한문 쉽죠?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다. 굉장히 쉽잖아요. 모든 문장이 다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때로 주어가 생략되고 때로 목적어가 생략되고 대명사는 뭐 아주 쉽게 생략되고 어조사가 뭐 계속 생략되고 그게 이제 고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아주 쉬운 문장이죠.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양나라 해왕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해왕하고 해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수불언천리이래 하시니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선생께서 불언천리 불언천리이래 하시니 천리길을 멀리 여길 원, 멀게 여길 원자입니다. 이럴 때는 멀 원자죠. 멀리 여기지 않으시고, 그래, 우리나라에 오셨으니, 역장류 이리 오고 고와 또한 장차 앞으로 이리 오고 우리나라를 리오국 역장류 유자가 있습니다. 또한 장차 오국 우리 양나라를 이롭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해왕이 요구한 건 리예요. 리. 선생님 우리나라에 오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리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부국강병 이런 거죠. 나라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그리고 또 이 당시 전쟁하던 상황이니까 강병,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뭐 이런 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수라는 호칭이 있는데, 늙은이 수 보통 이렇게 쓰죠. 늙은이 수. 근데 여기는 단순한 늙은이라는 뜻이 아니라요. 본래 이 숫자의 본래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집이고요. 이거 불화자고요. 이게 이제 손이에요. 그래서 형수라고 할 때 요 숫자를 씁니다, 본래. 근데 이제, 횃불을 든 사람입니다. 횃불을 든 사람. 밤에 밤길을 밝혀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지도자. 그러니까 높여서 맹자를 선생께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나라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럼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예, 제가 이 나라를 부국강병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경제를 살리고, 어떻게 해야 군대를 양성하고, 뭐 적국과 전쟁에서 이기고, 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맹자가 그 다음에 바로 받아버리는 게 뭐냐면 왕 하필 완리 있고 이렇게 받아요. 왕께서는 하필 어찌 꼭 완리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어찌 꼭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왜 이익만 말씀하세요? 벌써 이제 여기서 틀어지기 시작하죠. 왕이 물은 건 리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어요? 이랬는데 왕께서는 어찌 이익을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얘기가 여기 인의 이익입니다. 또한 역자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인의도 있습니다. 또한 인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 의의 방점을 찍어버리면 이건 뭐할 뿐이다. 갈진이 무여지사라고 해서 본래 이건 이제 할 말 다 해서 남은 게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오직 인의가 있을 뿐입니다. 해서 역자를 오직으로 풀어야 하기도 하고 또한으로 풀어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맹자는 이익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여민동락, 백성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또한 역자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익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인의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맹자가 이제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인의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칸트는 우리가 보통 뭐 정언명령하면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칸트가 아니에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 이게 칸트입니다. 인간은 전혀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보통 수단으로 대하는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다 이러면 버스 운전기사를 만나려고 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수단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단으로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운전기사를 귀에 취급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동시에 독일의 예데르차이트라고 나오거든요. 예데르차이트 그리고 추글라이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동시에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 기계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버스 운전기사가 사람 있으면 태우는 이유가 그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요. 그게 돈을 받고 태우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직 돈벌이 수단으로만 승객을 취급하면 사람을 짐작 취급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것도. 리잉만 이야기하지 말고 인의도 늘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의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죠. 이익 중요하지만 이익보다는 인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묻는 거는 부국 강병의 이익에 대해서 물었는데 맹자의 대답은 인의로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합니다. 왕활 화이리오 국고 하시면 왕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이리오 국고 왕께서 만약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하이 어떻게 하면 리오국 우리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말씀하신다면 대부들 왕 밑에 있는 대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이리 오가오 어떻게 하면 우리 가는 작은 나라고 국은 큰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이제 천하가 있는 거고요. 그 대부들은 자기 가 어떻게 하면 오가 우리 가를 이롭게 할 것인가 이렇게 말할 것이고 또 사서인 대북 밑에 있는 선비들이나 서인들 일반 백성들은 하일이 오신고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 것인가 오신 이렇게 생각할 거다 이거죠. 왕이 만약에 어떻게 하면 내 소유의 이 나라를 이롭게 할 것인가 이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같은 이유로 대부들은 우리 가를 이롭게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정당성을 넣는 거고 그렇다면 또 선비들이나 일반 백성들도 당연히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예요. 같은 논리인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상하 교정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서로 상호 간에 정리 이익을 쫓는다 이거예요. 이익을 가서 취하려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국위일이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익을 추구해서 다른 가치를 다 저버린다면 어떻게 되냐면 불탈불렴입니다.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원래 이것도 이제 밑에 밥식자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배불리 먹어서 밥을 배불리 먹어가지고 실정이 나는 거예요. 이제 염자는 그냥 싫어할 염자고 이건 배불리 먹을 염자인데 원래는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구의 후의 설리면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 만약 정말 의를 뒤로 돌리고 설리 이익을 앞세우면 이익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리와 의가 있는데 리를 의에 앞세우면 어떻게 되느냐 불탈불렴입니다. 빼앗지 아니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상호 착취적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제 과연 그런가? 그럴 수밖에 없죠. 맹자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욕망이 어떤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욕망이 커진다. 커지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걸 생산해내면 되죠. 더 많이 생산해내면 되죠.
근데 이제 뭐 자유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혁신적 기술이 개발된다든지 뭐 이랬을 때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 되죠. 새로운 걸 만들어서 그 큰 욕망을 충족시켜 가면 됩니다. 그것도 한계가 있겠죠.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서 충족시켜 줄 수 있겠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이제 농경사회니까 토지가 있으면 일정하게 나오는 그 소출은 일정한 거죠. 그 일정한 소출에서 자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욕망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수밖에 없죠. 결국 그걸 간파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맹자가 인의를 강조하면서 미유 인의 유기천자예요. 인이라는 가치를 앞세우면서 유기침, 자기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없고, 또 미유의 후기군자라 의를 앞세우면서 자기 임금을 뒤로 돌리는 자는 없다. 그러니까 인과 의를 앞세우면 리는 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리를 버리고 인을 취하라 이렇게 공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리를 앞세우게 되면은 정말 인과 의 이런 거 버려버리고 리를 앞세우게 되면 결국 남의 것을 빼앗는 거다. 빼앗지 않아야 한다는 게 남의 내 물건이 아니면 취하지 말아야 한다. 도둑질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저버리게 되면은 이익을 앞세우고 의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게 되면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를 저버리게 되면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다요. 구이탈불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인하고서 인을 앞세우면서 어버이를 저버리는 자는 없고 의를 앞세우면서 군주를 저버리는 자는 없다. 이제 우리는 이게 그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실현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걸 해보기 전에는요. 그 해보면 되는 거죠. 이제 뭐 성서 같은 데 보면 뭐 저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어 이런 거요. 오병이어로 제가 히브리어를 모르니까 그냥 한자로 쓰겠습니다. 오병이어 실제로 이렇게 쓰잖아요. 5개의 떡과 두 마리 물고기를 갖고 100명, 1000명이 배불리 먹었다. 기적이죠. 기적이니까 실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서학들 중에서 좀,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이 먹은 거다. 백부장, 예, 천부장, 이런 사람들, 대표자들만 먹었다. 그래서 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개 갖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거다. 뭐 이러는데, 그런 사람이 참 성서학자라니 참 완전히 잘못 읽은 거죠. 그러면 기적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그럼 대표자들만 모여서 먹었다. 지도자들만 자기들끼리 배불리 먹었다. 나자렛 예수가 그랬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뭐 또 다른 엉뚱한 해석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그게 많이, 나자렛 예수가 막 만들어서 그랬다. 사실 그게 아니고, 아무리 작은 양의 음식이라 하더라도 나눠 먹어보면 그 결과를 아는 거죠. 배가 불렀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정신이 부른 거죠. 그러니까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이 얘기가 짜장면도 먹고 살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예. 빵만 먹지 말고 가끔씩 라면도 먹고 짜장면도 먹어야지 이 뜻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신적 충만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봐야죠. 오병이어가 아무리 작은 양이라 하더라도 그걸 정말 나눠서 먹어보면 아무리 그 수가 적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는 불탈불렴 이런 상황에 빼앗고 하거나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게 정의죠, 이게. 그러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눠 먹는 게 정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5개 천부장, 백부장끼리만 먹었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죠. 그게 수천 년 동안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맹자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때 이 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그 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 상하의 관계가 편안해지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리는 저절로 따라오지 않겠어요? 어쨌든 이런 맥락인데 마지막에 어쨌든 다시 한번 맹자가 왕 하필 완리했고 다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왕께서는 하필 완리. 그러니까 맹자는 이제 하필 완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찌 꼭 이익만 말씀하시냐? 이익 말고 인의도 같이 이야기해야 된다. 인의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동문서답이죠. 네. 양효왕이 물은 건 이익인데 맹자는 인의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 동문서답 맞죠. 네. 두 번째 문장은요. 이제는 이제 양나라 혜왕이 결국에는 첫 대면에서 맹자에게 크게 실망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실망 정도가 아니라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래서 폼 잡고 한나라 혜왕이 폼 잡고 현자라고 초빙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어?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맹자가 이라고 하는 건 수준 낮은 가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제정신인 왕이라면 그 맥락을 알아차리고 부끄러워해야 정상입니다. 부끄럽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대를 이렇게 맹자처럼 문사, 천하를 수레를 타놓고 돌아다니는 별로 가진 게 없는 문사를 기죽이려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역시 막대한 권력과 부, 이게 좋잖아요. 그 뭐 베르사유 궁전이 뭐 제가 방을 세보질 않아서 뭐 어떤 문헌에는 800개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문헌에는 600개라고 되어 있고 이래요. 그게 몇 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여튼 얼마나 많으면 그 제대로 세지를 못해갖고 제가 가서 한번 세보고 싶어요. 하나. 근데 800개든 600개든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큰 방이거든요. 그게 가보시면. 근데 그게 600개, 800개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게 비어있는 방은 아니잖아요. 가보시면 비어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냥 보물들이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온갖 미술품에다가 조각품에다가 뭐 이게 정신 없습니다 그냥. 그게 이제 그 루이 14세의 수집품인 거죠 그게. 그 왜 그렇게 만들어 놨겠어요? 근데 불러다가 이제 구경시키는 거죠. 구경 사람들이 다 감탄하죠. 우리가 지금 가서 감탄하는 거죠. 야, 프랑스 참 엄청난 나라구나. 저는 뭐 가서 그런 생각, 야, 얼마나 많이 빼앗아 왔길래. 뭐 이러면. 이집트, 뭐 그러면 이집트 유물이 그냥 이집트보다 더 많아요. 야, 정말 많이 빼앗아 왔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 부와 권력이 압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구경도 잘 안 시켜줘서 좀 이상합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런 이제 상황인데 양나라 혜왕도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 그거거든요.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초빙해요. 어디로 초빙하냐면 별궁에다 초빙합니다. 리궁이라고 하네요. 별궁. 리궁이 이제 별궁이거든요. 그 별장에 가면 이제 별궁이 있고 거기 이제 동산이 있고 그러니까 왕 전용 사냥터죠. 그리고 이제 누대가 있고 연못이 있고 예, 새가 뭐 흰새가 날아다니고 백조학학이라 뭐 이런 표현이 납니다. 그러니까 홍암미로 큰 기러기 작은 기러기 우롱유복 사슴이 이제 반들반들한 사슴이 엎드려 있고 뭐 이런 곳이에요. 예, 하늘에는 뭐 흰새들이 날아다니고 이 조수초목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는 뭐 사슴들이 이렇게 한가롭게 풀 뜯고 있거나 엎드려 있거나 이러고요. 예, 그리고 연못도 있고 누대도 있고 아주 화려하고 엄청난 규모의 그 사냥터로 초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이제 오니까 양나라 혜왕이 고홍암미로가 크다란 기러기 또 암사슴 수사슴이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고 시작을 합니다. 돌아보면서 이제 맹자에게 얘기를 해요. 현자역 락차오니까. 예, 현자 또한 그래요. 현자도 락차 이런 것을 대지소수 누대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새짐승 이런 따위를 락 즐기십니까? 이때 현자는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맹자를 가리킨 거죠. 그 이제 자기 이제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그 동산에 맹자를 초빙해서 맹자가 오니까 맹자에게 묻는 게요. 선생님처럼 현자도 어진 사람도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아니 그런 거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죠. 그때 이제 묻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멋있죠? 뭐 이거거든요. 이때 이제 맹자의 대답이 현자라야 락찬이 이렇게. 네.
어진 사람이라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불현자, 당신같이 어질지 못한 사람들은 수유차라도 비록 유차, 이런 대지조수 같은 이 호화로운 물건, 이런 뭐 궁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불락이 아니다. 즐기지 못합니다. 이때 현자는 누굽니까? 현군이죠, 현군. 어진 군왕이라야 이런 걸 대지조수, 누대라든지 연못이라든지 새짐승 이런 걸 즐길 수 있지. 당신처럼 어질지 못한 군주는 이런 걸 갖고 있어봤자 마음 편히 즐기지 못한다. 여민동락해야 된다. 여민동락이란 말은 아직은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문왕 얘기를 하거든요. 문왕 얘기. 시경을 인용하면서 이제 문왕 얘기를 합니다. 문왕은 즐겼다 이거예요. 문왕이 누대를 짓고 연못을 만들고 뭐 이러는데 백성들이 아버지 일에 달려오는 자식처럼 달려와가지고 하루 만에 누대도 완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경에 나오거든요. 그 시경을 인용하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동문서답이죠. 이것도 동문서답. 이거 이제 두 번째 동문서답의 증거를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양나라 해왕이 죽어요. 물론 이제 맹자의 양나라 해왕이 죽었다 이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양나라 양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해왕은 그래도 이렇게 맹자에게 구박을 당하면서도 맹자를 잘 대우했습니다. 뭘 좀 아는 거죠. 맹자가 하는 이야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박대를 하면은 그 다음에 어쩌겠어요. 맹자가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낼 겁니다. 아마. 그 양나라 해왕과 시원찮아 이런 거. 소문 낸 정도가 아니라 맹자라는 책에 기록이 남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제 그런 일이 없죠. 그랬는데 해왕이 죽고 나서 양왕이 왕이 됐는데 양왕은 무사를 좋아했어요. 뭐 임금이 무사 좋아하는 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임금이 어떤 개인적인 힘을 갖고 뭘 하려고 하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맹자 같은 문사를 박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맹자 견 양양왕하고 또 나와요. 아까는 양해왕이었는데 맹자가 이번에는 맹자가 양나라 양왕을 만났어요. 해왕이 죽고. 그런데 이제 출어인활,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난 다음에 출어인, 나와서 어인, 사람들에게 왈 이렇게 말했다. 그 말한 내용이 양나라 양왕에 대한 평가예요. 처참합니다. 뭐 다 쓰진 않겠습니다만. 밖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양나라 양왕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일단 첫 문장이 이래요. 망지불사인군이에요. 이때 망자는 멀리서 바라볼 망자입니다. 멀리서 그를 바라보았더니 갈지자는 양나라 양왕을 가리키는 대명사예요. 멀리서 양나라 양왕을 바라보았더니만 불사인군이요. 임금 같지를 않고 취지, 이건 나갈 취자거든요. 가까이 나가서 자세히 봤더니 불견소변이라 위험이라고는 보이질 않더라. 두려워할 만한 그게 안 보이더라. 어느 어차 이자에게서 두려워할 만한 바가 보이질 않더라.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임금 같지도 않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만 더 형편없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조련문할 갑자기 묻기를 졸지에 이자가 꼴에 이제 조련문할 갑자기 묻더라 이거예요. 갑자기 묻기를 천하 오정고 꼭 천하를 묻더라 이거예요. 천하가 어떻게 결정될 것입니까? 오정고. 천하가 어떻게, 이럴 때는 이제 나플락자지만 어찌오자로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안정될 것입니까? 또는 천하의 판도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라 이거예요. 그 뭐 임금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자가 천하가 어떻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대왈 내가 이렇게 대답해 줬지. 정우일이라 하나로 안정될 것이다.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뭐 이건 이제 중국 역사가 뭐 구분필합 오랫동안 나누어져 있으면 반드시 합치고 또 합쳐져 있으면 또 나누어진다. 이렇게 분열이 되었다가 또 합쳐지고 뭐 이런 역사 변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정우일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해 주었지. 그랬더니 문할 왕이 또 묻더라 이래요. 숭령일주 누가 어떤 사람이 그걸 통일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천하를 누가 그 천하를 통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묻더라. 그래서 오대왈. 그래서 내가 대답해 줬지. 불기살인자 능일지라. 사람 죽이기 좋아하지 않는 자가 통일시킬 것이다. 당신처럼 사람 막 죽이는 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불기살인자 이랬는데요. 기는 우리가 기호라고 할 때 쓰는 거죠. 기호. 기호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살인을 기호로 여기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기호로 여기지 않는 자, 불기살인자. 이 당시 군주들이 전부 사람 죽이는 걸 장난삼아. 제가 이제 그 지난 강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나라 영공이 취미가 뭐였냐면, 높은 누대 위에 올라가서요, 밑으로 이렇게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을 맞으면 죽으니까 백성들이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빠지고 엎어지고 하겠죠. 근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제 아마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게임 그게 아니라 이건 진짜 이제 막 쏘는 거예요.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재밌으니까 그 놀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가 자기 임금 꼴 보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요리사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충신 두 사람이 이회하고 조순이 있었는데, 이회 두 사람이 이제 보니까 임금이 막 백성들한테 화살이나 쏘고 앉아있고, 그리고 요리사가 말린다고 죽여버리고 뭐 이러니까 안 되겠거든요. 간해야 된다. 신하가 임금에게 간하면은, 심하게 간하면 죽죠. 죽을 걸 각오하고 간합니다. 둘이 모여갖고, 야, 우리 둘이 한꺼번에 간하다가 둘 다 죽어버리면 계속 간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회가 내가 먼저 간하고 그냥 내가 죽고 나면 네가 간해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회가 먼저 간합니다. 그래서 궁궐문 들어갈 때 절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고, 그다음 중문 들어가면서 그러지 마세요 하고, 마지막에 임금 바로 앞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하니까 임금이 알았다 그래요. 안 할게. 그러고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조순 차례죠. 이제 조순인데, 조순이 이번엔 간합니다. 그럼 이제 간을 몇 번째 한 거예요? 요리사 한 번 간했죠. 이회 한 번 간했죠. 조순이 간했단 말이에요. 맹자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맹자는 저 단칼에 그냥 얘기하거든요. 제 나라 임금이 훌륭한 신하에 대해서 물으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 대신 훌륭한 신하입니까? 이러니까 맹자 이야기가, 훌륭한 신하는 군유가적간, 임금이 잘못을 저지르면 말립니다. 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야. 삼간이 불청이거든. 3번 말렸는데 듣지 않으면, 임금이 듣지 않으면 여기 임금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순이 이제 3번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영왕이 이제 이게 좀 위험하다 싶거든요. 날 혹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수를 쳐야죠. 그래서 이제 자객을 보냅니다. 네. 자객을. 그 자객의 이름이 서예예요. 춘추조 아시잖아요. 요 서예라는 자객을 보내서 죽여버리게 합니다. 근데 서예가 사경 무렵에 새벽 3시, 5시, 1시부터 3시, 3시부터 5시 뭐 이렇게 되니까, 새벽 3시 이렇게 되니까, 새벽 3시 무렵에 4, 5경 이렇게 되니까 새벽 3시 정도입니다. 그때 사람 죽이기 좋잖아요. 딱 자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조순 집으로 가요. 조순 집에 가서 이제 조순이 머무는 곳으로 가서 죽이려고 이렇게 봤는데, 조순이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새벽에 조정에 나갈 때 입는 옷을, 조복을 딱 갖추어 입고 딱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경전을. 그러니까 딱 보니 저 사람 충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충신을 죽이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 가장 높은 충은
훌륭한 사람을 추천하는 게 가장 높은 충입니다. 자기가 견마지로를 다하는 것은 가장 낮은 단계고요. 다른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훌륭하게 임금을 보필하는 게 이게 최고의 충이거든요. 임금의 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지를 갖고 자기 지혜를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신하의 지혜를 갖고 다스리는 거죠. 자기 지혜로 다스리려고 하면 아무리 뭐 뛰어나봤자 별 볼일 없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충신을 죽이면 불충이 되죠. 네. 그렇다고 해서 임금이 자기를 믿고 보냈잖아요. 너 가서 죽여라 그러고. 그거 안 죽이면 불신이 됩니다. 배신 행위가 되는 거예요. 신을 못 지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예가 고민하다가 아, 나는 불충 아니면 불신 둘 중에 하나에 어차피 걸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고서는 그 조순 집에 있는 회나무에 머리를 부딪혀 죽어버립니다. 서예가요. 이게 이제 문명의 문법이죠. 못 죽이는 거거든요. 문명의 문법은 본래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서양에서는 이게 1262년인가 1062년인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영국 국왕 헨리 2세가요. 헨리 2세가 국왕이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 자리가 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토마스 베켓이라는 자를 대주교 자리에 임명합니다. 근데 그 토마스 베켓이라는 자는 헨리 2세가 왕자 시절에 함께 온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온갖 악행 다 저지른 망나니 같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자를 대주교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원래 이제 그 당시 세속 권력은 국왕이고, 이 신성 권력이 이제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교회 권력이 있잖아요.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이 서로 긴장 관계를 이루면서 나라가 유지되는 건데, 교회 권력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자기 망나니 친구를 거기다 앉히려고 한 거죠. 그래서 네가 저 대주교 해라. 이러니까 의외로 베켓이 반대하는 거예요. 나 못하겠다 이래요. 왜 못하냐 그러니까 베켓이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 당신하고 돌아다니면서 망나니 짓 했지만 그거는 개인적인 악행이라서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거 대주교 자리에 대해서 대주교 자리에 앉아갖고 악행을 저지르면 이건 재앙이다. 맞는 얘기죠. 우리는 뭐 어떤 개인의 악행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는 경향이 있는데, 개인의 악행은 우리 인류 사회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고 과거, 현재, 미래 다 똑같을 겁니다. 네. 그건 개인의 악행이 지나지 않는 거죠. 근데 공적인 자리에 있는 자가 악행을 저지르면 그건 재앙이죠. 그게 바로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하잖아요.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헨리스가 워낙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 할 수 없이 대주교 자리를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결심도 같이 해요. 진짜 대주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70년, 그러니까 1200인지 1000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8년 동안 헨리 2세가 하려는 모든 일을 저지해요. 그러니까 본래는 이 친구 앉혀놓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이 친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정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죠. 그래서 이번엔 자격이 아니고 기사를 4명을 보내요. 예. 시킨 대로 하는 기사죠, 이게. 야, 가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기사 4명이 이 70년, 그러니까 이 12월 뭐 마지막 날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캔터베리 성당으로, 대성당으로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하거나 말거나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끝나요. 이게 이제 T.S. 엘리어트가 대성당의 살인이라는 작품을 남겼는데 그 줄거리예요. T.S. 엘리어트 시 중에 황무지가 있잖아요. 황무지가 뭘 뜻하냐면 문명의 문법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대성당이고, 그리고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죽여버린 거거든요. 문명의 문법이 파괴된 거죠. 그러니까 햄릿 보시면, 햄릿이 보면 자기 삼촌을 죽이는데 햄릿이 자기 삼촌 죽였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고 그 임금 자리를, 덴마크 국왕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 어머니를 급탈한 자 아닙니까? 햄릿이 그 삼촌 죽여도, 클로디우스인가요? 죽여도 사람들이 박수치지요. 실제로 이제 햄릿을 각색한 뭐 오페라나 이런 거는 햄릿이 삼촌 죽이고 덴마크 왕이 되는 그런 작품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셰익스피어 비극은 안 그렇죠. 햄릿이 이제 클로디우스 죽이러 가요. 죽이러 가는데 삼촌 등 뒤에서 죽이려고 하는데 보니까 삼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못 죽입니다, 그래서. 그건 못 죽이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있는 자를 죽이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전을 읽고 있는 자를 죽이면 안 되듯이요. 그러니까 절대 죽여서는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셰익스피어 작품에는 소설 속에서는 안 죽이는 걸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죽여버린 거죠. 대성당국에게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두려우니까 황무지 같은 시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경계를 하기 위한 건데요. 예, 이야기하면 조금 다른 데로 갔는데, 어쨌든 이 당시는 사람 죽이는 걸 이를테면 진나라 영공처럼 그냥 막 죽이는 거예요. 예. 재미로. 이외에도 사례 많습니다. 그러니까, 태자 신생이, 진나라 흥공에게, 술과 음식을 바쳤는데, 그 음식에 독이 들어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땅에 술을 부었더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육고기를, 제사 고기를 개한테 먹여보니까 개가 깨갱하고 죽어요. 그럼 뭐 독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기웃고 사람을 불러서 시험을 해봐요. 너 한번 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기살인이죠. 사람을 아주 그냥 기하는 거예요, 기. 즐기는 거예요. 기호품 하듯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맹자 당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양나라 양왕 같은 자라는 거죠. 불기살인자 능일지라. 사람 죽이기를 즐기지 않는 자가 천하를 통일할 거예요. 통일해야 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이제 양나라 양왕이 또 따져요. 숙능여지요. 누가 그런 자와 함께 할 것인가. 그래도 맹자 얘기는 천하막불여지이르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천하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리면 곡식 싹이 자라오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나라 혜왕이 그래도 맹자를 잘 대해줬기 때문에 무사한 거죠. 양왕처럼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제 이게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양나라 양왕은 완전히 그냥 망가진 거죠. 네. 지금 망가졌잖아요. 제가 점잖게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뭐 이보다 더 하면 되지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혜왕의 얘기 다시 한번 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거죠. 혜왕이 이제 이번엔 돌려서 묻습니다. 하도 이제 면박을 주니까. 혜왕이 뭐라 그러냐면 진국의 천하막강은 이 진나라라고 하는 거는 서쪽에 있는 진나라 말고요. 이 진나라 이건 진이고 이건 진이고 그렇습니다. 발음이 이제 길게 뽑고 이건 짧게 끊는데 이 진나라는 진문공의 진나라죠. 원래 이 진이 또 이제 이게 한시가 있고 위시가 있고 조시가 있었는데 대부예요. 원래는 이제 지시가 따로 있어요. 지백이라는 자가 중앙시도 멸망시키고 범시도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시를 멸망시키려고 하다가 조시가 한시 위시하고 연합해서 이 지시를 멸망시킵니다. 그러고는 이 진나라를 쪼개버려요. 한위조로 나눠버려요. 이때부터 전국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기원전 462년인데 이때부터 이제 천자의 권위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죠. 원래 제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천자가 책봉하는 게 제후인데 이건 자기들이 우리를 제후로 만들어 주세요. 이래가지고 천자가 할 수 없이 허락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주나라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전국시대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은데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이 위나라가 양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혜왕이고요. 다들 자기들이 원래 나라였던 이 진나라의 정통을 자기들이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나라 혜왕, 곧 양나라 혜왕도 자기가 바로 진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본래 진나라는 진나라 문공의 나라죠. 문공 패자 아닙니까? 춘추시대. 제나라 황공 다음으로 진나라 문공이 패자죠. 제나라 황공 같은 경우에는
관중이 죽고 난 다음에 뭐 거의 다 완전히 그냥 망가지죠. 제 나라는. 그런데 진나라 문공은 문공이 죽고 난 다음에도 한동안 그 패자로 세력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나라 해왕이 자기 나라가 진나라다 이렇게 보고 원래 우리 진나라는 천하에서 막강한 나라였다. 가장 강한 나라였다. 그는 수지소지아니이다. 선생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과인짓이나야 급과인짓이나야 제 시대에 이르러서 그리고 이제 뭐 동패어제하야 장자산하고 동쪽으로는 제나라와 전쟁해가지고 거기에서 장자가 죽었고 서상지어 진 700리하고 서쪽으로는 이 진나라하고 싸워가지고 700리의 땅을 잃어버렸고 맹자에는 700리 땅을 이게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거라 그랬잖아요. 상황이 쳐들어와가지고요. 근데 사마천 사계는 800리의 땅을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기록돼서 100리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땅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남쪽으로 초나라하고 전쟁하다가 또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원비사자야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한번 서력을 해보자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원래는 가장 막강한 나라였는데 우리나라가 제 시대에 이르러가지고 막 제나라하고 싸워서 패하고 진나라하고도 패하고 남쪽 초나라에게도 치욕을 당했다. 그래서 죽은 백성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한번 서력을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맹자한테 이제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맹자의 대답이 이래요. 중리는 이제 공자죠. 중리의 학도, 중리를 배우는 무리들은 오척동자 수칭오패라. 오척의 어린아이들도 수칭오패, 오백이라고 써놓고 오패라고 씁니다. 백자를 패라고 해요. 맞백자인데 패로. 오척동자도 키가 5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수칭오패, 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수치스러워합니다. 시로 신무전어 나오는데 이 때문에 제가 배운 게 없습니다. 맹자가 오패에 대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알죠. 아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공자의 학도들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패를 일컫는 것을 수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고는 뭐라 그러냐면 무의적 왕원조. 그래도 이거 무의 그만두지 말라 하시면 이때 이자는 이제 요 이자와 같습니다. 그만두다. 그래도 그만두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 이렇게 하시면 왕원조, 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왕원조. 그 양나라 해왕이 물은 건 패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오패. 네. 패도에 대해서 물었죠. 근데 맹자는 저는 뭐 패도는 뭐 아는 게 없고 부끄러운 일이고 아는 거 왕밖에 없으니까 왕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동문서답이죠. 패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전쟁 이야기하면서 패도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왕도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요거는 이제 선왕 얘기입니다. 선왕 얘기. 그 밑에 제가 이 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거죠. 네. 선왕 얘기요. 패도는 아는 게 없다 여기요. 제가 방금 양나라 해왕이라 그랬는데 지금 두 이야기를 제가 섞었네요. 네. 선왕 이야기 잠시 접어놓고 앞쪽에 그 이 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는 해왕이 얘기한 거요. 한번 서력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맹자의 대답이 뭐냐면 어떻게 나왔냐면 지방백리 가이왕이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영토가 이 지는 영토예요. 나라의 영토가 사방 백리만 있어도 가이왕 천하의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저 양나라 여왕은 어떻게 하면 과거에 그 치욕을 당했던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힐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맹자의 대답은 사방 영토 사방 천리 가진 사람이거든요. 지금 양나라 여왕이. 천리 가진 사람한테 영토가 사방 백리만 있어도 천하의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왕노릇하게 인정을 베푸는 거죠. 동문서답 맞죠? 네, 동문서답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방금 제가 막 말씀드리려고 했던 제나라 황공에 대해서
제나라 선왕이 묻는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그 대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철학서는 영 인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반응이 괜찮아서 제가 고생한 보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루에 읽는 동양 철학사의 기운도 안 맞는데. 그래야지 눈도 잘 안 보이고. 예, 뭐 제가 뭐 할 게 뭐 없으니까 계속 쓰겠습니다. 예, 이제 아까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양나라 해왕 이야기하고 선왕 이야기를 합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양나라 해왕이 얘기한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그 영토를 넓혀서 다른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랬는데 이제 맹자가 백리만 갖고도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친 거고요. 동문서답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맹자가 양나라 선왕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제나라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눈 사람은 제나라 선왕이에요. 맹자가 이제 기대했던 왕도 제나라 선왕이었고요. 선왕이 끝내 맹자를 등용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제 이 제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면서 약탈을 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맹자가 제나라를 떠납니다. 떠나는데 선왕이 맹자를 붙들어요. 어떤 걸로 붙드냐면 만종의 복록으로, 만종이라고 하는 이제 곡식 양을 종으로 따지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만종의 복록을 가지고, 이 복록이요. 봉급할 때 봉자잖아요. 이 복록을 가지고 당신을 예우하겠고, 이 국도 한가운데다가 맹자실을 만들어주겠다. 맹자 아카데미를 만들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안을 맹자가 뿌리치고 떠나요. 뿌리치고 떠나는데 선왕이 끝까지 잡지는 않거든요. 끝까지 잡지 않으니까 맹자가 섭섭해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제자 충무가 선생님 섭섭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그건 이제 아마 다다음 주 강의쯤에 그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맹자가 선왕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해요. 기대를 하는데 끝까지 등용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대화도 선왕과 나오는 대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왕도 역시 맹자를 만나서 어떤 요구를 하냐면 제환진문지사,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의 이야기에 대해서 물어요. 제환진문지사를 가등문호이까 이렇게 묻거든요.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의 일. 제환진문지사죠. 패자들이거든요, 전부. 패도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가등문호이까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나라 환공, 진나라 문공 따위의 패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리지도 무도 관문지사자라. 중리의 문화는 이 오척동자도 수칭오패라, 키가 5자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도 오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무의적 왕원죠. 그래도 그만두지 말고 뭐라 말해보라 하면 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도에 대해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으냐면 약과인자도 가히 보미노제이까. 약과인자, 과인 같은 사람도, 과인은 자기를 낮춰서 표현한 겁니다. 과인은 이제 과덕지인이거든요. 과인처럼, 그러니까 저처럼 과덕지인, 덕이 부족한 자도 가히 보미노제이까.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인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맹자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패자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맹자가 패도 그 부끄러운 얘기고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친 거죠. 왕도에 대해서 얘기해보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왕노릇 할 수 있겠습니까? 왕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맹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선왕은 이제 그냥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냥 만만하게 이게 가능하군요. 이게 아니라 하유로 무슨 까닭으로 지 오가야 있고 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요, 맹자에게.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문지 호우라니, 제가 호울이라는 신하에게서 들었습니다. 왕이 당상에 앉아 계신데, 당 아래로, 당 위에 앉아 계시는데, 당 아래로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 걸 견우. 소를 끌고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묻습니다. 우하지요. 소가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 소를 끌고 가던 신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장이 헌종호리이다. 장차 헌종을 하려고 합니다. 헌종의 헌자가 이게 좀 어려운데요. 헌이 이제 이게 틈 헌자예요. 틈. 헌인데 틈이에요. 틈. 요거는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대에 그 청동종을 만들면 이게 그 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이게. 요즘도 이제 그 주물을 제작을 하면 이런 갈라진 게 있죠. 그러니까 종이에 이제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으면 완전히 틈이 나는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균열이 있는 거죠. 그럼 요 균열을 어떻게 메꾸느냐면 소를 잡아가지고 쇠피를 여기다 바릅니다. 코팅을 하는 거죠. 이게 헌종이거든요. 종의 틈을 메꾸는 거예요. 소를 잡아가지고 쇠피를 갖고. 헌고라는 말도 씁니다. 헌고 할 때 고자는 요 북칠고자고 정확하게 쓰면 이제 가죽 핏자가 들어간 요게 돼야 되죠. 요건 북고자고 요건 북칠고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같이 써요. 근데 어쨌든 그 북 같은 걸 만들면 이 가죽이 트잖아요. 우리 이제 이 손 트듯이요. 저도 어렸을 때 손이 많이 텄는데 왜 요즘 안 트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물을 자주 씻고 뭐 하니까 그랬죠.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물도 별로 없고 하니까 겨울철만 되면 손 터서 피가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가죽이 트면 소리가 막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쇠피를 발라가지고 코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소리가 좋아지고 가죽이 오래 가요. 그것처럼 역시 종의 이 균열에다가 쇠피를 발라서 메꿔서 코팅을 해서 종이 오래 가게 하고 또 종소리도 좋게 만드는 게 헌종이거든요. 근데 뭐 제사 지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소가. 예, 소를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곡속장이거든요. 이건 곡자고요. 요 곡속우,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소를 곡속우라 그러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맹자에 실려 있는데 이 문장을 곡속장이라 그럽니다. 곡속장이라고. 글자가 자꾸, 네, 곡속장이라고. 곡속장. 이 대목인데요, 여기가 바로. 곡속장은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 한번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요. 굉장히 길거든요. 양양장구 상의 마지막 문장이고, 제일 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곡속이라고 할 때 이 곡은 뭐냐면 소의 넓적다리 뒷다리예요.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 고 이렇게 쓰죠. 이건 사람의 넓적다리를 뜻하는 거고, 또 곡이라고 하면 이게 소의 뒷다리예요. 뒷다리가 속은 이제 송이에요. 송. 두려워할 송자의 뜻입니다. 근데 요건 속으로 있거든요. 소가 끌려가면서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알고 벌벌 떨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가 그렇게 울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봤습니다. 도살장 들어가는 소가 이렇게 막 눈물을 막 흘리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쇠고기를 제가 어렸을 때 못 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 가서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여튼 그렇게 벌벌 떨면서 이제 소가 가는 거죠. 네. 그걸 본 거죠. 왕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는 불인경 곡속 양무제의 취 사지하노라. 나는 그 소가 벌벌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불인견 참아 보지 못하겠다. 불인 이래 나왔습니다만 불인견의 뜻입니다. 참지 못하겠다. 이랬거든요. 이게 맹자가 말한 불인지심이거든요.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또 불인인지심. 남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제나라 선왕이 본 거는 차마 보지 못하는 거니까 불인견이죠. 근데 이 소가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 끌고 가던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헌종을 그만둘까요? 아니, 소를 죽여서 이렇게 종을 이렇게 틈을 메꿔야 되는데, 이 종은 국가의 보물이고, 근데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러니까 하가 폐하래요. 어찌 그걸 그만둘 수 있겠느냐? 그럼 어쩔까요? 이양역제하라. 양으로 바꿔라 그래요. 사실 이 대목에서 웃음이 나와야 됩니다. 양을 가지고 그걸 바꿔라. 이양여구. 양으로 서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우리가 그냥 양은 그러면 안 불쌍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양도 불쌍하지 않냐? 뭐 이렇게 됩니다. 그 얘기를 맹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까닭으로, 무슨 근거로 제가 왕도 정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걸 선생님께서 아십니까? 이러니까 맹자가, 제가 호월이라는 신하에게서 들었는데, 임금님이 지금 당 위에 앉아있는데 소 한 마리 끌려가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면서요. 그래서 양으로 바꾸라고 하셨다면서요. 이런 마음은 충분히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사실은 깁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바꿔라 이러니까 그 사실이 이제 온 나라에 알려지면서 백성들이 왕을 비웃어요. 뭐라고 비웃냐면 우리 왕이 째째하다는 거예요. 왜 째째하냐면 소는 크고 양은 작으니까 소가 아까워서 양으로 바꾸게 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그 얘기까지 하니까 이 선왕이 억울한 심정을 얘기합니다. 아니, 제 나라가 아무리 좁다 하나 제가 소 한 마리 아끼겠습니까? 아니, 저는 정말 소가 불쌍해서 그렇게 놓아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그렇게 따져요. 임금님, 양으로 바꾸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보기에는 큰 것을 작은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소가 불쌍하다고 하셨지만 불쌍하기로 치면 소와 양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못하고 웃어요. 허허 참, 그 말도 맞네. 이렇게. 그 말도 맞네. 백성들이 날 이상하게 여기는 게 참으로 맞긴 맞네. 근데 나는 분명히 불쌍해서 놓아주라고 한 건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된 마음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겨누고 미견양양입니다. 소는 봤고 벌벌 떨면서 끌려가는 소는 봤고 미견양 아직 양은 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도 불쌍하지만 끌려가는 양은 아직 관념 속의 양이고 소는 직접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치한 게 맞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돕거나 할 때 핑계를 뭐 이렇게 대잖아요. 이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돕는다고 해서 이와 똑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갈 수 있는데 감정이 불쌍하다는 마음이 생겼으면 어떻게든 도울 마음을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맹자는. 그러니까 견우미견양은 양은 아직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양에 대한 측은지심은 발동하지 않았고 일단 눈앞에 있는 소가 불쌍하니까 어떻게든 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풀이를 해주니까 그래서 잘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선왕이 좋아하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됩니다. 시경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시경에 타인 유심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엿촌탁치라. 내가 헤아릴 수 있다. 촌은 이제 마음심자예요. 원래 이 마디 촌자는 이게 손이고 손에 마디 하나를 표시한 거거든요. 그래서 1인치를 뜻합니다. 1촌이라고 하는 건. 이게 헤아릴 촌자가 되죠. 이걸로 이제 사물의 크기를 헤아리니까요. 한 마디만 하다 두 마디만 하다 이런 식으로요. 정건대 이전 사회는 다 이랬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양도 푸트니 뭐 인치니 이거 다 이 손가락 마디 발 크기 뭐 이런 거잖아요. 푸트가. 근데 발이 뭐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 마디는 길고 어떤 사람 마디는 짧고 하니까 정확한 척도가 될 수 없겠죠. 그 동서양 다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헤아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으면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요건 도로 읽지 않고 탁오를 읽습니다. 헤아릴 탁자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착한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이런 말이 시경에 있는데, 그러니까 전하로 선언도 시경을 다 읽은 사람인 거죠. 맹자와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 지식인이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맹자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자 아카데미도 만들자 뭐 이런 건데, 뭐 서구의 계몽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몽군주의 있죠. 프리드리 2세. 칸트가 그렇게 극찬했던 프리드리 대제가 바로 2세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백성들이 똑똑해지면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진짜 똑똑한 군주는 백성들이 똑똑해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멍청한 군주가 백성들이 어리석기를 바라는 거죠. 지가 멍청하니까 같이 멍청해야 다스리기 편하거든요. 프리드리 2세도 그 저서가 수십 권이에요. 정치 관련 저서, 음악 관련 저서, 엄청난 양반입니다. 조선의 정조처럼요. 정조가 쓴 책이 100권이 넘어요. 한 130권 정도 됩니다. 정약용이 500권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글자 수로 치면 500만 자고요. 홍제전서, 그러니까 정조의 문집도 130만 자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이제 계몽군주들이죠.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어차피 맹자의 상대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경을 인용하면서, 시경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고 하더니 바로 선생님 같은 분을 두고 하는 말씀이네요. 제가 그렇게 소를 양으로 바꿔라, 소가 불쌍해서 놔줘라 이렇게 하고도 도대체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움직입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처럼 이제 이 왕과 맹자가 한 가지 견해를 갖고 이렇게 합치가 되는 듯 보이는데, 그 다음 맹자의 얘기가, 아니 그렇게 소는 불쌍히 여기면서 왜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게 이제 바로 나오거든요. 그냥 맹자가 노리는 건 이거죠. 원래 짐승을 사랑하는 게 어렵고 사람 사랑하는 게 더 쉬운데, 당신은 보니까 짐승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하면서 사람 죽는 거는 지금 도외시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고 성품도 훌륭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히틀러가 이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말 들어보면 굉장히 인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이렇게 해서 막 죽이고 학살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개인적 성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공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맹자가 딱 찍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길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건 어쨌든 다른 기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문서답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주로 이제 이 당시 임금들이 맹자를 왜 만났겠습니까? 알렉산더가 왜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만났겠어요? 현자라고 하니까.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레싱이라는 희곡 작가, 독일의 희곡 작가, 계몽주의 작가인데, 거기다 보면 이슬람 군주 살라딘이 그 현자로 알려진 나탄을 만나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도 이제 권력이나 부를 갖고 이룰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 현자를 만나는 거죠. 근데 정말 현자인 사람들은 그 권력과 타협하지 않죠. 맹자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디오게네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양나라 해왕이나 전하라 선왕은 그렇게 맹자한테 맨날 구박만 받고요. 그럼에도 어쨌든 맹자 덕분에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통사 수천 년 내내 해왕, 선왕 다 알죠. 맹자 덕분입니다. 믿지는 장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진나라 때 석순 같은 부자는 시 한 수 얻기 위해서 이 비단을 500리끼를 깔고 이러거든요. 시인의 시 한 수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런 욕구가 있는 거죠. 가질 걸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권력이나 돈으로 안 되는 것. 왜냐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어차피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고 돈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게 잘 보이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이제 평가에서 이렇게 제외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존중받고 싶다면 권력과 부를 가진 자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맹자처럼 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근데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맹자에게 걸쳐갖고 자기 생각 이야기해보고 하는 이런 권위도 생긴 거죠. 그래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맹자를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뭐 재작년인가는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이제 경제회담을 하면서 맹자를 인용했죠. 그때 인용한 구절이 상경지해관이 그 산 오솔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으면 금방 그 잡초가 자라서 길이 사라져 버리지만 또 사람이 다니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길이 생긴다. 중국과 미국이 경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멀어지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금방 미국과 중국이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맥락을 짚어서 얘기했는데 상당히 인용을 잘한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그 중국 고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오바마에게 그 조언을 한 것 같아요. 아주 맥도 정확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맹자 인용하는 제가 지금 정치인 누구누구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걸핏하면 틀리고요. 네. 뭐 주역에 나오는데 맹자에 나왔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없는 거죠. 주변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 걸어서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모르겠다고 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 한 통화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벌써 문제가 되고요. 아, 그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좀 고전이라도 좀 읽은 사람들을 등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뭐 전화해갖고 진위도 판별이 안 되고 별별 전화를 다 받았습니다. 무슨 장자의 세상에 공짜는 없단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제가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고 말았어요. 그거 공짜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신통찮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고전을 직접 읽어서 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아니 저 번역돼 있고 다 돼 있는데 읽으면 되죠. 그러고 자기가 써먹으면 되죠. 아니면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전문가를 두든가 이러면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건 뭐 표절 작가 이 얘기는 참 이게 말씀드리기 그러네. 지금 요즘 가뜩이나 책을 안 읽어서 난리인데 무슨 표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그냥 더 책들을 영화는 그냥 뭐 천몇백만 명씩 보고 뭐 이러는데 책은 뭐 이거 몇백 부 나가면 많이 나가는 셈이 되니 이건 민망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주제는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린 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다소 과격하게 적었는데요. 맹자의 임금 길들이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임금을 어떻게 길들입니까? 근데 이제 임금들이 주로 이제 현자들을 길들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아래에 두려고 하죠. 이건 뭐 동서양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양의 경우에 길들이려고 했는데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들, 뭐 그게 먼저 아까 말씀드린 디오게네스나 이런 사람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길들여졌다고 할 수 있고요. 알렉산더 대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뭐 학파도 커지고 뭐. 그래서 지금까지 또 그 영향력이 미칠 정도고, 우리가 지금도 빚지고 있는 게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서양 중세 2000년은 완전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유지된 사회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저거죠. 서양 중세 2000년은 그리스 고전에 의해서 떠받들어졌지만 그걸 또 깬 게 그리스 고전입니다. 그리스 고전을 재해석한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문명의 뿌리가 그리스잖아요. 서양 문명의 뿌리 로마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이제 더 뿌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해도 쫓아내질 못하죠, 유로에서. 쫓아내면 이제 문명의 뿌리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리스가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붙어버리면 유로 문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당장 쫓아내는 게 편할지 몰라도 앞으로 한 1000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현재 유럽은 문화의 뿌리가 사라진 게 될 테니까 못 쫓아내는 이유는 또 그런 데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스 고전 재해석인데,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도 우리가 뭐 정의라든지 우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가치를 얘기할 때 지금도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도 지금도 유효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국 철학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유효하거든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는 걸 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잘못 생각했지만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플라톤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같은 이유로 한국의 철학자들도 똑같은 이유로 얼마든지 재해석하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럼 길들여서 길들이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이건 철학자가 아니라 하이데거 같은 사람이 철학자인데 결국 나치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죠. 예. 그 나치 정권 하에서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도 하고 이랬으니까 길들여진 거죠. 프루트뱅글러 같은 음악가도 길들여진 거죠. 모여갖고 뭐 괴벨슨이 아이만이니 이게 도저히 이제 이 인류의 입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저지른 자들하고 잘 지냈거든요. 잘 지내고 뭐 프로이드 쉐네 어쩌고 무슨 환희의 소원가 부르고 우리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나가자 이래놓고 전쟁 일으키고 했거든요. 길들여진 거죠. 근데 이제 베토벤 같은 사람은 길들여지질 않았죠. 예. 어느 정도로 길들여지지 않았냐면 그 베토벤을 후원했던 발트슈타인 백장이라든지 이 리노프스키 공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베토벤 후원하다가 파산한 사람들이거든요. 문화음악 예술 애호가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 무척 고마워요. 정말 가난에 허덕이다 죽고 그래요. 예술가들 후원하고 하다가 그 정도면 이게 감화가 돼야 될 텐데 감화가 안 되는 게 베토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리노프스키 공작 얘기가 재밌는 게 한 번은 자기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가족처럼 지냈는데 베토벤이 이제 그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는데 하인들에게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나하고 베토벤이 동시에 너를 부르면 나한테 오지 말고 베토벤에게 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토벤이 뭐냐면 베토벤이 바로 자기 하인을 고용해요. 길들여지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베토벤이 귀족 출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귀족이 되고 싶어는 했죠. 그래서 말도 타고 귀족이 되려면 말도 타고 이래야 되잖아요. 춤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그 땅딸막한 체구에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어쨌든 말을 타는데 말이 시원찮으니까 리노프스키 공작이 자기 말을 내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토벤이 거절해버려요. 그거 다 길들여지지 않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끝끝내 그렇게 길들이려고 했는데 길들이는 방법도 이렇게 찍어 누르고 이게 아니라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고 하는데도 이게 이제 안 길들여지는 인간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음악이 나온 겁니다. 근데 하여튼 저는 그 귀족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그래서 베토벤은 헌정을 많이 했죠. 근데 아마 철학자 중에서 끝내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이 맹자고 맹자는 거꾸로 임금 길들이기에 나선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화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맹자가 제나라 왕을 만나려고 조정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 대목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맹자 장조조라. 맹자가 처음으로 제나라에 왔을 때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제나라에 왜 왔겠습니까? 제나라 왕 만나러 온 거예요. 선왕을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맹자가 이제 선왕을 만날 거라고 맹자가 장차 막 이런 뜻이에요. 조조 조정으로 나아갈 참이었다. 이때 조는 조예라고 우리가 보통 쓰는데 조예는 나아갈 나아갈 예죠. 어떤 분야에 얼마나 깊이 나아갔는가 이게 조예잖아요. 음악에 조예가 있다 없다. 이게 이제 나아갈 조자예요. 만들 조자가 아니라 맹자가 막 조정에 나아가려고 할 참이었는데 왕이 사인 내려와. 왕이 제나라 선왕이 사람을 시켜서 맹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왕이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나라 왕도 맹자가 제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를 때 이게 상대가 현자란 말이에요. 자기는 왕이고. 현인 현자란 말이에요. 현자를 예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불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제 왕이 체면이 있으니까 먼저 굽히고 가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인이 여 취견자여니와 과인이 여 의당 마땅히 취현자여니와 선생께로 나아가서 선생님을 먼저 배워야 할 터이지만 예로 따지면 제가 먼저 의당 선생님에게 나아가서 선생님을 배워야 할 터이지만 제가 먼저 가서 배워야 할 터이지만 불행이 유질이라 제가 불행히도 유질 병에 걸렸습니다. 참 치사한 방법이죠. 제가 지금 몸이 아파서 불가이풍일세 바람을 쏠 수가 없습니다. 감기에 걸릴 것 같아요 보니까. 실제로 감기에 걸리지도 않았으면서 맹자에게 가긴 싫고 어떻게든 만나는 보고 싶고 그러니까 맹자를 오게 해서 보고 싶은 거죠. 먼저 가면 이제 체면 구겨진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병을 핑계대가지고 선생님을 제가 먼저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불행히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바람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조하시면 조정으로 나와주시면 장시조홀이니 장차 나중에 시조 조정에서 뵙고자 하니 조정에서 선생님을 만나고자 하니 불식해이다. 잘 모르겠습니다. 와 주실 수 있겠는지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든 맹자가 조정으로 나와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맹자는 원래 조정으로 나가려고 했잖아요. 원래 전하러 온 목적이 선왕 만나러 온 거니까. 선왕 만나가지고 왕도 정치를 이야기해서 전하라의 왕도 정치가 펼쳐지게 하겠다. 이게 맹자의 포부잖아요. 그래서 조정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데 사신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 나가요, 안 가요. 저도 병에 걸렸습니다. 저도 지금 병이 있는지라 조정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고 돌려보내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참 한심한 거죠, 선생님이. 아니, 지금 제나라 왕 만나려고 왔는데 마침 제나라 왕이 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이 뭐냐면 내가 제나라에 온 이유는 제나라 왕 만나기 위해서니까 내 스스로 제나라 왕을 찾아갈 수는 있지만 제나라 왕이 오라고 부르면 못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이게 현자의 신보입니다. 오라 가라 하면 못 간다, 이거예요. 내가 원해서 왔으니까, 내가 제나라에 왔으니까 내가 원해서 나가서 만나는 건 가능하지만 왕이 내가 왔다는 걸 알고 오라 그러면 못 간다. 자, 이렇게 제가 병에 걸려서 못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날 동곽씨라고 하는 그 맹자와 관계가 있는 이제 지식인인데 동곽씨가 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조문하러 길을 떠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자가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선생님, 어제 왕이 사신을 보내왔을 때는 병에 걸려서 조정에 못 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조문을 나가는 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맹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서길병이, 서길은 어제예요. 어제의 병이 금일유라. 오늘 다 나았다. 오늘 다 나았다. 그러니 하이부조리요. 뭐 때문에 그 조문을 안 하겠어? 하고 조문하러 갑니다. 멀쩡하게. 그런데 그 간 사이에 맹자가 동곽씨 집으로 이제 조문하러 가버렸어요. 간 사이에 맹자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 왕이 다시 사람을 보내오는데 의원을 보내와요, 이번에는. 선왕도 정보력이 별로 없는 거죠. 맹자가 맹자가 제나라에 왔고 지금 그냥 조정으로 나오려고 채비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도 맹자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런 사실을 모르고 사신을 보냈는 데다가 맹자가 나도 병 걸려서 못 가 이러니까 그걸 또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의원을 보내는 겁니다. 네, 의원을 보내서 어디 나름대로 이제 호의를 베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둘러대요. 아, 어제 왕명이 있었는데 그때 병이 있어가지고 아주 하찮은 질병이 있어가지고 조정으로 못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차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조정으로 달려가셨습니다. 지금쯤 혹시 당도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둘러대고 맹자를 찾습니다. 막 제자들 풀어가지고 전부. 그리고는 이제 맹자를 만나서 선생님 제발 관사로 돌아오지 마시고 여관으로 돌아오지 마시고 조정으로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제자들이 하도 그러니까 관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경추씨라는 사람 집으로 갑니다. 이제 이게 또 이미 또 알려졌나 봐요, 사람들한테. 경추씨라는 집으로 가는데 역시 이제 그 당시 지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추씨가 맹자한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면 외적 군신이요. 밖으로는 군신 관계가 중요하고 내적 부자라. 안으로는 부자 관계가 중요한데 당신 너무 불경한 것 같다. 왕은 당신을 공경하는데 당신은 왕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 왕이 공경한 건 표면적으로는 공경했잖아요. 사신을 보냈죠. 그 다음에 아프다 그러니까 의원도 보냈죠. 예. 그 공경한 거죠, 맹자를. 그건 있는데 당신은 왜 왕을 공경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따져요. 그럴 때 맹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만큼 왕을 공경하는 사람이 제 나라에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황당한 얘기 같지만 맹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제 나라 사람 중에 아무도 인의를 가지고 왕에게 말씀드리는 자가 없다. 이 인의라는 가치를 갖고 왕에게 아무도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이게 왜 이럴까? 인의야말로 최고선인데, 이 최상의 가치인데, 최선인데, 이걸 제나라 왕에게 아무도 말하지 않는 까닭은 인의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 제나라 왕, 선왕이 어찌 인의를 실천할 수 있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낮추어 보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불경이 막대옷이라. 불경이 이보다 더 큰 게 없다. 그런데 나는 인의가 아니면 선왕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다. 오직 인의만 갖고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마개오 경망야라. 제나라 사람 중에는 나만큼 왕을 공경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공경한다고 하는 거는 이런 게 맞는 겁니다. 아까 베토벤 얘기를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베토벤이 천재성 때문에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토벤의 인격이 엉망이지만 음악이 워낙 훌륭하니까 고맙다. 당대 귀족들도 그랬거든요. 어때 이 사람 천재인데 이거거든요. 이 양반은 괴테가 인사를 해도 안 받고 황제가 지나가도 인사 안 하고 이런 양반이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그 하일겐슈타트 유서라고 자살을 30살 때부터 이미 귀가 먹기 시작해가지고 자살을 결심하고 그 유서를 쓰거든요. 제가 이제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삘 받아가지고 이런. 그 유서 내용에 보면요. 베토벤도 똑같이 인격으로 평가받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의 재능만으로 평가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인간을 평가하지 않는 건 그건 결례인 거죠. 역시 인간은 인격으로 평가받을 때 정당하게 평가받는 거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요. 베토벤도 똑같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고쳤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 철학사에서도 철학자 박종홍을 비판하면서 음악가는 나치에 협력을 했건 말건 상관이 없지만 철학자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쓴 데가 있는데 사실 고쳐야 됩니다.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음악가든 철학자든 인간은 인격으로 평가받아야지. 물론 마틴 루터 킹은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받아서는 안 되고 color of their skin 그들의 피부색에 의해서 평가받아서는 안 되고 캐릭터,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아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게 예술인이든 철학자든 글 쓰는 사람이든 역시 인간은 인격으로 평가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쓴 거는 예술가는 괜찮지만 이건 수정을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 예술가도 그렇고 철학자도 그렇고 인간은 인격으로 평가받을 때 가장 정당한 거고 그게 상대를 존중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나 권력 이런 걸 평가하는 것도 그 사람을 기능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결례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처럼 공경하는 건 이거죠.
상대가 인의를 실천할 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 이게 인격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공격인격 맞습니다. 일단 맹자의 이야기가 맞고, 그런데 이제 경추 씨가 따지는 건 저거죠.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니, 본래 조정으로 나아가려고 했는데, 아니, 왜 왕이 불러서 좀 와달라고 하니까 왜 안 나가냐. 그 불경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이번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하에서 가장 존귀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천하지 달존이. 달존이라고 해서 존귀한 거고, 달은 어디 가나 통하는 보편적인 것,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덕이란 말도 쓰고요. 달덕은 이제 논어에 보면 지, 인, 용 세 가지가 나와요. 지와 인과 용. 중용에도 삼달덕 해서 지, 인, 용이 나옵니다. 천하 어디 가나 다 이게 필요하다. 이게. 그렇죠. 그리스에서도 지, 인, 용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친애, 용기, 그리고 지혜, 뭐 다 똑같잖아요. 어디 가나 다 통하는 달덕이 맞습니다. 보편적인 덕이거든요, 이거. 그게 이제 달의 뜻인데, 달조는 뭐냐? 덕일, 치일, 자기래요. 덕이 그 중에 하나고, 치일, 이제 연치가 되는 거예요. 나이, 그리고 작, 벼슬. 덕이 하나고, 나이가 하나고, 벼슬이 그 중에 하나다. 이거 어디 가나 다 통하는 거다. 그런데 보세장미는 막여덕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돕고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데는 덕만한 게 없고 덕이 최고고 백성들 다스리는 건 역시 덕 있는 사람이라야 한다. 이게 얘기예요. 그 향당의 막여치요. 고을에서 서열을 정할 때는 나이가 최고고 조정의 막여작이라 조정에서는 벼슬이 최고다. 벼슬 순서대로 자기가 결정되는 거다. 그러니 오유기일 어찌 그 하나를 가진 자가 둘 가진 자를 오라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가 뭐냐면 제나라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는 벼슬입니다. 왕이 높으니까. 그리고 맹자는 나는 덕도 높고 연치도 나이도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건 더 확실하겠지만 나이가 왕보다 적은데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겠죠. 근데 내가 덕이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덕이라고 하는 건 왕이 왜 나를 부르겠냐 이거예요. 덕이 있는 사람이라고 간주해서 부를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내 덕이 더 훌륭하다 이렇게 뻔뻔하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왕이 나를 만나는 이유는 내가 덕이 훌륭하다고 여기니까 나를 현자라고 생각해서 부르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단 왕이 내가 덕이 더 높다고 인정한 것이니까 내가 덕을 갖고 있는 거고 나이는 내가 당연히 많고 이러니까 내가 둘 갖고 있고 왕은 하나를 갖고 있다. 그 하나 가진 자고 둘 가진 자를 보고 오라가라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맹자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이제 맹자를 만나려면 왕들이 다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이제 까다롭게 굴다 보니까 못 맞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노나라 평공에. 이 노나라 평공이 맹자의 제자 중에 악정극이라는 제자가 있어요. 악정극이 주선해서 노나라 평공이 맹자를 만나기로 합니다. 그랬는데 노나라 평공의 척근 신하 장창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그 장창이라는 자가 노나라 평공이 수레를 준비해서 맹자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그 장창이라는 자가 묻습니다. 임금님, 다른 날은 제가 임금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임금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모릅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맹자가 장창이 척근 신하이거든요. 맹자는 왕을 만날 때 척근 신하를 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맹자가 훌륭한 거죠. 상황은 척근 신하 황관을 통해서 효공을 만났거든요. 만나게 해주는 대가로 뭘 주는 거죠. 원래 그런 자들이 현자라고 만나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 없이 맹자는 악정극을 통해서 노나라 평공과 직접 만나려고 하니까 중간에 있는 이 척근 신하가 그걸 막고 나선 거죠. 임금님 어디로 갑니까? 제가 모르는데 어디로 가세요? 그러니까 장견 맹자오리라. 맹자를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장창이 막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찌해서 제후가 필부에게 먼저 앞서서 움직이려 하십니까? 상대가 맹자가 현자라고 생각하셔서입니까? 그러면 맹자 현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맹자는 전상이 맹자가 이제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리고 후상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나중에 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맹자가 어머니 상을 치를 때는 오정으로 하고, 오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소치 5개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3정으로 합니다. 근데 얘는 본래 아버지 돌아가신 게 더 크죠.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게 그 다음이고, 둘 다 3년상을 치르고 상복을 입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참최라고 해서 이 참최 그러면 요 참자요. 벨 참자. 상복의 아랫단을 칼로 자른 다음에 깊지를 않습니다. 너덜너덜해요. 더 이제 거친 복장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최라고 해서 이때 제자로 읽지 않고 자라고 읽어요. 자최라고 해서 상복 최로 읽습니다. 쇠로 읽지 않고 이럴 때는. 아랫단을 기워서 모양을 조금 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상을 더 중하게 치르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당시 예법인데, 맹자는 보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오정의 예로 장례를 치렀고 상을 치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상대적으로 어머니보다는 박하게 3정으로 치렀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때는 가난했고, 이때는 대부벼슬을 객경이라도 임시직이라도 했으니까 이때는 형편이 나아진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경제적 형편이 안 좋으니까 소박하게 치를 수밖에 없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후하게 치를 수 있었던 거죠. 그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더 후하게 치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현자로부터 나오는데 맹자는 이 예를 어겼다. 이런 식으로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평공이 안 만나요. 악정극이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왜 맹자를 안 만납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평공이 뭐 이렇게 둘러대기만 하지 제대로 대답을 못해요. 어쨌든 척근신하가 반대하니까 못 만나요. 그러니까 악정극이 나중에 맹자를 만나가지고 본래 임금이 선생님을 만나려고 했는데 폐인 척근신하 총애하는 신하 중에 장창이라는 자가 있어서 임금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맹자가 쓰는 것처럼요. 어찌 장창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건 하늘의 뜻이다. 나보고 노나라 평공 만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러고 그냥 툭 틀어버려요. 이게 이제 맹자입니다. 그러니까 장창이 그 행옥사지요 지옥닐지언이와, 그러니까 누군가가 임금으로 하여금 가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려고 한 것도 누군가 시켰을 것이고, 그건 악정극이죠. 그것을 또 저지한 사람도 누군가 시켰을 것이다. 그거 장창이죠. 하지만 실제 행진은 그런 한두 사람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그렇게 만드는 거다. 내가 오지 불어놓는 내가 노나라 임금 만나지 못한 것은 천야라 하늘의 뜻이다. 어찌 장창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창은 상대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장창 이놈 두고 보자 뭐 이랬을 텐데, 맹자는 뭐 그런 사소한 일에 뭐 기꺼이 뭐 목숨 걸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의 스케일인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유학자들 사이에서도 공자는 온화하고 또 겸손하고 이런데 맹자는 연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소재가 되기도 해요. 연기가 있다, 뭐가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주자의 해석을 따르면요, 공자는 그 성인이기 때문에 도를 일부러 낮췄고,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거고, 맹자는 이미 도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였기 때문에 도를 높이려고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도 풀이를 하는데,
예, 그건 뭐 전통적 방식의 해설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게 맹자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공자대로 그 탁월한 지점이 있지만 공자의 그 탁월함이 맹자의 이 매력을 대체하지는 못하거든요. 예, 그걸로 충분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장창 얘기까지 하고 또 남은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